예, 안녕하세요. 한양대 철학과와 인공지능학과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관련된 강연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문제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최근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그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개발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사례들도 나오고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2018년 정도부터 뭐 EU, OECD, 뭐 미국, 그다음에 IEEE라고 해서 이제 전기 전자 공학자들의 국제적으로 제일 큰 단체 이런 데서 중요한 어떤 인공지능 관련 윤리 원칙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특히 2021년이 되면 유네스코라고 사실은 이제 그 OECD처럼 부자 나라들만 있는 그런 국제단체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유엔 기구로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회원국들을 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국제단체에서 인공지능 윤리 권고라고 해서 회원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투명해야 된다, 뭐 해명 설명 가능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런 윤리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아주 구체적인 정책 행동까지 제시한 AI 윤리 권고를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빅텍들,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계나 공학자들, 그 기술 연구를 하는 분들의 입장은 뭐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면서 계속 극복을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막 규제라든가 법적 제도적 어떤 제한들을 가하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그 인류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훼손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어떤 규제도 반대한다. 규제가 정 필요하다면 흔히 얘기하는 자율 규제, 즉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둬라. 이런 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2년 11월에 싹 바뀌어요. 이거는 샘 얼트만처럼 그 빅텍들의 CEO들이 2022년 11월 이전에 했던 인터뷰와 여러분 직접 해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2022년 11월 이후에 했던 인터뷰를 찾아보면 그 태도가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2022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해했겠지만 챗GPT가 이제 출시가 됐죠. 즉 생성형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빅텍들조차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이 불러일으킬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 더 이상 나몰라라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22년 11월 이후에는 그 빅텍들의 CEO들이 물론 우리는 지나친 규제는 여전히 반대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모,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르면 기업들이 경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국제적으로 일종의 그걸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AI를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관리 체계,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 그림이 뭐냐면 그런 거버넌스 구축의 어떻게 보면 최신판 2024년 3월에 유럽 의회를 통과한 AI 법에 그게 통과될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이 다양한 형태로 각국의 특성에 맞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AI와 관련된 그런 거버넌스 구축에 뛰어들고 있고 물론 이제 윤리적 고려들 여러 윤리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윤리적 쟁점들을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거 신경 써야 된다라고 원칙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 표현으로는 원칙에서 행동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윤리적 원칙들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일단 드리는 말씀을 그러면 뭐 그래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내야 될 숙제도 있고 언제 그런 거 신경 써 하고 그런 윤리적인 고려들을 알긴 알지만 그냥 귀찮다고 이렇게 무시하다 보면 어떤 수준이 되면 실제로 이제 더 이상 그 윤리적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법의 문제가 돼서 여러분이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처벌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협박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제 거버넌스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앞에 여러분들이 그 살아갈 사회에서는 훨씬 이 윤리 거버넌스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적할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은 잘 알려져 있는 환각입니다. 환각이라는 것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하는 결과물이 참이 아닌 것이 있다는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순식간에 처리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근데 사실 저는 환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그 아키텍처, 그 설계 원리 자체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주석을 하나도 안 달고 비지도 학습으로 데이터들을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집어넣은 데이터가 참인지 거짓인지의 정보 자체가 안 들어가요. 그렇거든요. 그러고서 예를 들어서 GPT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라는 그 아키텍처가 설계가 그 앞에 어떤 단어들이 왔을 때 그 다음 단어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재밌는 문장이 될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기술적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에서 오직 참만 나오면 그건 거의 기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환각은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아키텍처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거 귀찮게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을 그냥 무조건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써가지고는 안 되고 그랬다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검토하고 자신이 최종 결과물을 승인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커버그라고 이제 페이스북 설립자죠. 지금 이제 메타의 CEO인데 이 사람이 상원 청문회에 불려가서 아주 이제 호된 질책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냥 일반 용어로 가짜 동영상, 좀 이제 전문 용어로는 허위 정보 혹은 기만 정보. 두 개의 차이는 허위 정보는 그냥 단순히 틀린 정보를 의미하고요. 참이 아닌 기만 정보는 일부러 속일 목적으로 만든 허위 정보를 얘기합니다. 기만 정보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데이트했는데 자기랑 더 안 만나주는 옛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제 음란물에 이제 합성해가지고 성착취물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막 SNS를 통해서 유포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이게 곤란한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보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청문회 전에 최근 3년 동안에 1,500명이나 죽었답니다.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사회적 평판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이제 저커버그 불러놓고서 너 페이스북에서 이런 허위 정보, 그 다음에 기만 정보들을 제대로 제거하는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걸 추궁했는데 계속 이제 뭐 변호사가 시켰겠죠. 계속 난 모르겠다, 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일관하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던 상원 의원이 굉장히 열이 받아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네가 그 일들을 제대로 안 해서 자살한 아이들 부모들이다. 저기 뒤에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분들 보이시죠? 저 사진에서. 저 사람들한테 할 말 없느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일어나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저커버그가.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성착취물 공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유한 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허위 기만 정보를 만들 수 있고 그게 기술적으로 쉬운 이유는 생성형 인공지능 자체가 어차피 참거짓을 판단하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스스로 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의식들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더 일종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환각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환각은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갇혀있는 어떤 상상력의 한계 내에서를 벗어나서 굉장히 현실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마구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좀 더 추가 작업을 해가지고 멋진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환각이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때는 그 점을 항상 인식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환각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리, 특히 그걸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참거짓을 우리가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그 특징 때문에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즉, 그 컴퓨터과학 용어로 얘기하면 환각은 버그가 아니라 피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보여주는 증거도 있어요. 오픈 AI가 그 챗GPT를 처음 출시하고 나서 일종의 버그 잡기 대회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챗GPT를 써보고서 그 챗GPT의 사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버그들을 알려주시면 그러면 거기 그 경중에 따라서 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컴피티션을 했습니다. 이 컴피티션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상금을 받을 수 없는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픈 AI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다. 왜? 그거는 버그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적 특징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환각입니다. 그러니까 환각은 오픈 AI 스스로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기술적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문제는 정렬, 좀 어려운 단어예요. 얼라이먼트, 정렬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줄 세우는 거죠. 줄 맞춰서 쫙 세우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한 IEEE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전기전자공학자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미 2000년대 초반, 2020년대 초반부터 그 전기전자공학자들의 의견들,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을 설계 단계 때부터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그 출판을 했는데 그 출판한 내용이 Ethically Aligned Design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번역을 하면 윤리적으로 정렬된 설계. 즉 뭐냐면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존중하는 핵심 가치, 그 윤리 원칙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그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그 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인공지능 학자들, 관련 학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얼라이먼트, 정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느냐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이 얼라이먼트 문제가, 이건 다 생성형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 노력이거든요.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죠?
처음에는 비지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얼라이먼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데이터만 집어넣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거나 끔찍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처음 그 1단계 학습만 끝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휴먼 피드백 강화 학습을 통해서 야 이거는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이건 좋은 답이야.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해봐. 이런 걸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기계가 있어요. 되게 파워풀하고 능력은 좋은데 막 지멋대로 해요. 얘를 갖다 막 열심히 야단도 치고 뭐 어르기도 하고 칭찬도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결과값을 잘 내도록. 근데 그 말은 얘를 또 살짝 유혹을 줘가지고 야, 너 맨날 모범생으로 사는 거 싫지 않아?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 마음 놓고 좀 해봐. 왜 네가 꼭 좋은 얘기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겨가지고 다시 나쁜 짓을 하는 애로 만들 수 있겠죠. 개념적으로. 실제로 그 과정이 탈옥인데 그 탈옥이 가능한 이유 자체가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는 얼라이먼트를 하기도 어렵지만 휴먼 피드백을 한참 시켜야 되니까 이 얼라이먼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금방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포괄적으로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실 디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약간 중립적인데 성능 저하를 뜻하는데 뭔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죠. 뭔가 그 제대로 작동하다가 문제가 있게 변하는 건데 그런 변화들이 상당한 경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는 거. 그 오픈 AI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버그 잡기 대회 하면서 두 개를 자기는 이거는 버그가 아니기 때문에 돈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죠.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환각이고 다른 하나가 이 디제너레이션, 이 성능 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라이먼트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얼라이먼트를 깨려고 하는 탈옥 시도가 엄청나게 많고 그걸 열심히 막고 있지만 하나 올라오면 막고 또 하나 올라오면 막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점들에 유의해 가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옥시키려고 노력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왜 그런데 여러분의 재능을 썩히세요? 좀 좋은 일에,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좀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충격적인 결과물이 있는데요. 이중 사용의 문제입니다. 듀얼 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좋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걸 비나인 AI라고 하는데 착한 AI죠. 이런 AI를 거의 손대지 않고 파라미터 값만 약간 바꾸거나 변수들을 살짝만 조정해도 갑자기 얘가 엄청나게 악독한 AI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개념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2022년에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벤처 기업인데요. 신약 개발 후보 물질, 그러니까 신약, 새로운 어떤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들을 이제 탐색하는 여러 가지 분자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탐색하는 그런 어떤 벤처 회사의 CEO한테 런던에 있는 어떤 그 단체에서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대요. 이 사람 평소에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본 사람이어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 듀얼 유스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나름대로 실험을 해봤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즉 신약 후보 물질, 좋은 인공지능이죠. 그 후보 물질을 발견하는 인공지능을 갖다 놓고 다른 거 하나도 안 고치고 순전히 독성 파라미터, 톡시시티 파라미터 값만 0에서 1로 바꾼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이게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인공지능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독성이 하나도 없어야죠. 그러니까 0으로 놨는데 다른 거 그대로 두고 그걸 1로 바꾼 거예요. 그냥 최고 독성을 가지도록. 그러고 나서 입력값 하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그 사람이 이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다큐멘터리로도 나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밤사이에 인공지능은 지치지도 않죠. 밤사이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20개쯤
어떤 새로운 물질들을 제안해 놨는데 그 분야 전문가인 자기가 보기에도 처음 보는 물질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 나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인류가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독성을 가진 물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밝히자니 테러리스트들한테 활용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안 밝히자니 이 위험을 사회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 위험성만 알리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발견한 그 물질의 분자 구조는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이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연구 결과들을 2022년에 네이처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에 논문을 냈고, 그 이후로도 이런 듀얼 유스가 현재 사용되는 인공지능에서 가능하다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쓸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 진출해서 사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착한 인공지능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금방 조그만한 어떤 해킹이나 조그만한 어떤 교란으로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결정에서 현명한 판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될 문제는 설명 가능성과 책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결과물 자체가 굉장히 뛰어날 때도 그 결과물이 왜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즉 설명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어떤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 본사에서 인공지능 써가지고 그 전기 소비를 30% 줄인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그 전기세를 그렇게 낮췄는지를 우리가 꼭 몰라도 어쨌든 전기세는 낮아졌고 뭐 전기세 낮추려고 무슨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을 했겠어라고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됩니다. 중요한 건 의료 인공지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좀 아프셔서 이런 예 들어서 미안해요. 그 병원에 갔는데 의료 인공지능을 막 돌려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수술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의료 인공지능의 판단을 바로 어떤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항상 의사가 중간에 개입해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의사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되게 믿을만해요. 이게 98%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디가 아프셔서 수술하라고 하나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뭐 얘는 원래 그런 거 설명을 가능한 인공지능이 아니어서.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98% 정확도라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 인공지능 아니면 공공 인공지능, 공공 AI라고 하는데, 아니면 법률 인공지능,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우리 사회제도가 뭔가 근거를 갖고 이런 이유 때문에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평가하고, 틀렸을 때는 나중에 책임을 묻는, 이걸 책무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사실은 대개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인공지능의 과일 개념 말씀드렸죠. 그 이유나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 속도는 되게 느리지만 이걸 심볼릭 AI라고 하는데, 그것과 겹쳐서 하이브리드 모형,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인공지능을 섞어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인공지능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설명 가능성과 책무성의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설명 가능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판독 인공지능, 이건 생성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지 판독 인공지능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거든요.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끼리는 알지만 인도 코끼리랑 아프리카 코끼리 구별할 줄 아세요? 그거 할 줄 아시는 분도 아프리카 코끼리에 아종이 3종 있는 거 아세요? 그건 아마 모르셨을걸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 왼쪽 사진을 보여주면 이 이미지 판독 인공지능은 아종까지 정확히 구별해냅니다. 아프리카 부시 엘리펀트라고. 근데 거기다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가운데 이런 노이즈 같은 걸 더해주면 그거를 합성해서 얻은 게 세 번째 사진인데 얘를 보고 갑자기 금붕어라고 해요. 이미지가. 물론 요렇게 한번 잘못 판단한 이미지를 다시 훈련 데이터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한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런 애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하는데 적대적 공격이 무한히 생성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제일 오른쪽 사진을 여러분들이 왜 금붕어라고 생각 안 해요? 일단 금붕어처럼 안 생겼지만 그거보다도 금붕어는 저렇게 아프리카 초원에 둥둥 떠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상식이 없어서예요. 즉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 다음에 우리가 납득할 만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고 그걸 억지로 설명하게 만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중요한 점은 그런 인공지능은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설명 가능성을 추구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지만 의료나 법률 분야에서는 좀 그래야겠죠? 아니면 설명 가능성을 좀 약화시킨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학습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이건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그럴 텐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결과물의 저작권을 인공지능이라는 기계 자체에 주는 곳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저작권법이 아예 저작권은 인간만 혹은 인간의 동등한 법인만 가질 수 있다고 딱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자체가 저작권을 가지가 이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저런 그림, 저게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그래가지고 렘브란트 그림을 기계학습시킨 다음에 렘브란트가 그렸을 법한 그림을 만들어낸 생성형 인공지능이거든요. 저거를 만들어낼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들에 정통한 렘브란트 그림 전문가가 그 피처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코딩화하고 그걸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3D 모형을 렘브란트 그림을 만들어내면 그걸 3D 프린터에 연결해가지고 뽑아내야 되고 그래서 저런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끼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걸렸어요. 저기에서 공학자들하고 거기 참여한 공학자들하고 예술 전문가들 사이에 자신들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소송이 걸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규칙들을 즉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을 저작권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